원나라에서 약 10년간 볼모 생활을 하면서 원나라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공민왕은 그곳에서 노국대장 공주를 만나 혼인을 하였고, 충정왕이 폐위됨과 동시에 고려로 돌아와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등극 후 곧바로 원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국가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병신정변이라 불리는 고려의 자주적인 개혁 정책들이었습니다. 당시의 고려는 24대 국왕 원종이 기나긴 여몽 전쟁을 끝으로 쿠빌라이 칸과 만나 4대의 예로서 원나라에 굴복하게 되면서, 원종은 쿠빌라이 칸의 막내딸과 결혼해 부마국이 되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원나라에게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년에 걸친 원 간섭기 시절, 고려에는 원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친원파와 이를 거부하는 반원파로 나뉘게 되었고, 이 친원파들이 원나라의 후광을 등에 업고 득세하자 공민왕도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을 마냥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원나라는 고려 공려 출신이었던 기왕후가 대부분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인지라, 자신을 공려로 바친 고려에 대한 악감정으로 인해 간섭이 더욱 심해지던 상황이었고, 문제는 고려에 있던 기왕후의 오빠 기철을 비롯한 기씨 일가들이 공민왕의 반원 정책으로 점점 설 곳을 잃어버리자 반역을 모의했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공민왕은 이를 빌미로 기씨 일가를 대대적으로 숙청, 친원파들을 모조리 쓸어버리는 데에 성공했으며, 전민 변정도감을 재설치해 기씨 일가가 농민들에게 빼앗았던 토지를 정리, 성리학을 공부한 신진 사대부를 적극 등용해 정치적 친위 세력으로 확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이때에 선발된 신진 사대부들은 이색, 이숭인, 정몽주, 정도전 등으로 당시 정계에서는 힘이 미약했으나 이후 이성계를 만나면서 이들 중 일부는 조선을 건국하는 데에 앞장서며 고려를 멸망시킨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아무튼 공민왕은 일본 정벌을 위해 세워진 정동행성, 북방 지역에 세워진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빼앗아 고려를 괴롭혔던 행정기구들을 모두 철폐시키며, 고려 내부에는 더 이상 친원파 세력들이 남아나지 않았으나 원나라와 원만한 협의 없이 추진한 상황인지라 두 나라의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황후의 주도로 원나라는 고려를 공격하였으나 최영과 이성계가 이를 막아냄으로써 간신히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침략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자 결국 반란으로 이어지게 되니, 그게 바로 흥왕사의 난, 즉 공민왕 암살 시도 사건이었습니다. 1359년 원나라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한족들은 다시금 중원을 회복하고 중국 대륙을 통일하기 위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머리에 빨간 두건을 쓰고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홍건적의 난이었습니다. 이후 중국 강남지방과 하북지방을 시작으로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어 가던 홍건적의 난은 결국 주원장을 중심으로 명나라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고, 원나라에 대항하던 일부 홍건적들은 원나라의 거센 저항에 떠밀려 압록강에 다다르게 됩니다. 1359년 모고경이 이끌고 온 4만여 홍건적들의 1차 침입은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으나, 1361년 주원수 등이 이끄는 20만 병력이 재차 침입하자 다소 밀리는 양상을 보이면서 공민왕은 개경을 떠나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까지 피신하게 됩니다. 결국 김용, 최영 등의 활약으로 2차 침입도 마무리는 되었지만, 전국이 초토화되고 개경이 모두 불타 없어져 이를 복구하는 동안 공민왕은 흥왕사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나라가 어지러운 틈을 타 남쪽에서는 왜구들의 침략까지 끊이질 않았으니 고려는 그야말로 헬 게이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공민왕의 최측근이던 김용의 부정부패가 드러남에 따라 처벌이 두려웠던 김용이 결국 반란을 일으켜 공민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곧바로 최영이 군대를 이끌고 와 반란은 싱겁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 공민왕은 주변의 모든 위협들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곤 개혁 정치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천민 노비 출신 승려 신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난 속에서 난세의 영웅이 나듯 최영과 이성계의 등장으로 신흥 무신 세력들이 크게 성장하며, 이들은 고려 말기의 주도적인 정치 핵심 세력들로 올라서게 됩니다. 아무튼
공민왕은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고 난 후부터는 원나라와 관계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롭게 중국에서 세력을 넓혀가던 명나라와 손을 잡고 신하의 예로 사대하기 시작했으며, 원나라와 국교를 단절하곤 잃어버린 북방 영토를 개척하고자 하였으니 이게 바로 제1차 요동 정벌이었습니다. 1370년 명나라가 건국되자 공민왕은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스스로를 신하의 나라라고 한껏 자세를 낮추었으나, 이는 요동을 정벌하기 위한 계책이었을 뿐 공민왕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원나라는 명나라에게 밀려 북쪽으로 많이 쫓겨난 상태라 요동 지역에 힘을 쓸 겨를이 없었고, 명나라는 내부적으로 친원파들의 반란이 끊이질 않아 이를 진압하는 데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두 나라에게 요동은 필요 없는 땅이나 마찬가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해 1월 결국 국민왕이 군사를 일으켜 15,000명의 병력으로 고구려의 수도 졸본성에 있었던 오녀 산성을 공격함으로써 요동 정벌이 시작되었고, 이때 대활약했던 인물이 바로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였습니다. 용비어천가의 기록에 따르면 이성계는 전쟁통에 활을 분실하여 따라다니던 노비의 활을 빌려 적들이 보이는 족족 머리를 쏘아 맞추었는데, 이때 이성계의 활에 쓰러진 적군의 숫자가 70명에 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려군과 이성계의 맹활약으로 그해 11월 약 1년 만에 요동성을 점령하게 되면서 고려의 영토는 요동까지 확장되었으나, 갖고 온 물자가 워낙 적은 데다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동성 군량고마저 불타 없어지면서 고려군은 추위와 배고픔에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어렵사리 점령한 요동성을 뒤로 한 채 고려는 철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 요동이 명나라에 귀속된 후부터 고려는 더 이상 요동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공민왕은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 전인 1365년 그토록 사랑하던 노국대장 공주가 출산을 하다 산욕으로 아이와 함께 세상을 등지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공민왕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정사를 소홀히 하며 개혁 추진력을 완전히 상실하여 오로지 노국대장 공주를 위한 영전을 건설하고 불공을 들이기에만 바쁘니, 고려 내부적으로 불었던 개혁의 바람은 다시 사그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노국대장 공주 사후 다른 여자는 일체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심신이 더욱 고약해져 스스로 여장을 하기도 하고, 꽃미남들로 이루어진 자제유이라는 집단을 만들어 후궁들을 겁탈하게 하고는 이를 감상하는 변태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꽃미남들은 공민왕의 총애를 받으며 권세를 누림과 동시에 궁녀들을 범하며 아나무인 행동하니 궁궐안은 굉장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이 자제위 수속이던 홍윤이 공민왕의 제3비였던 익비 한씨를 임신시키는 대형 사고를 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민왕은 크게 노하며 홍윤을 처형하려 하였으나, 되려 이를 눈치챈 홍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공민왕을 암살하면서 1374년 공민왕은 45살의 나이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는 공민왕을 끝으로 더 이상 일어설 가망이 없었을 만큼 망국의 길로 치닫고 있었으며, 이내 남은 것은 공민왕 지배하에 착실히 힘을 다져오던 신흥 무신 세력들, 즉 최영과 이성계가 벌인 최후의 결전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